공룡 배우냐고? 네. 야, 공룡 니네가 더 잘 알잖아. 저 잘 몰라요. 가끔 보면은 덕후들 많던데. 의외로 덕후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은 내가 수업하면서도 가끔씩 찔릴 때 있어. 이 중에 분명히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인간들이 한두 명 있을 텐데.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우리 막말로 지나가는 말로 해봐야 뭐하러 공룡 아는 거 뭐 있어? 그럼 주로 뭐 나오겠냐? 티라노사. 뭐 티라노사우루스 나오고 뭐 또 뭐 트리케라톱스 좀 나오고 뭐 또 뭐 근데 막 그러다 보면 애들이 마이아사우라 알아요? 뭐 또 뭐 프테라노돈 또 뭐 이 정도 많이 알지. 공룡이 아니지 않아요? 또 무슨 뭐 우리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굳이 나보다 많이 알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응? 아시겠죠? 응? 오케이, 선생님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알아요? 들어는 봤어.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꾸 이렇게 빌리지? 자, 아무튼 우리 92페이지 지질시대의 환경으로 갑시다. 제목은 지질시대의 환경인데 우리 오늘 할 내용에는 좀 전에 언급한 무슨 공룡 얘기 뭐 이런 거 안 나오고요. 그리고 뭐 공룡 이름도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지질시대를 구분하면 이러이러한 시대가 있는데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데 중생대에 번성했던 지구상의 동물 중에 공룡이라는 게 있다더라.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지질시대 환경이라는 제목에서 우리는 지층의 선후관계 여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가 관입이나 포획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관입한 애가 있고 포획을 당한 애가 있으면 관입암, 포획암 이 중에서 누가 더 먼저 만들어진 층이라고 얘기했죠? 포획암이 먼저 만들어진 거라 그랬지? 그치? 이유가 뭐였어요? 원래 얘가 있는데 얘가 끼어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생성 시간을 따지면 막말로 돌덩어리의 나이를 파악해보면 얘가 더 오래된 거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게 먼저야? 어떤 게 나중이야? 라는 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 먼저는 먼저인데 그래서 정말 얼마나 됐어? 예를 들어 먼저 생긴 애는 예를 들어 2억 년 됐어. 나중에 생긴 애는 1억 년 됐어. 그럼 우리가 위에서 판단한 근거대로 해석하는 게 무리가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층과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층 중에서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게 먼저 만들어진 거다. 1억 년 전께 시간상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데 단순하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를 따지는 방법을 우리는 지층의 상대 연대를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됐어? 라고 물어본 건 지층의 절대 연대를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지금 상대 연대를 따지는 방법이 먼저 나왔어요. 지층의 선후 관계라고 해놓고 자 거기 보시면 작은 글씨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에 이르며 지구 역사의 대부분은 지층과 암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응?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없을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지층과 암석 및 화석을 조사하여 지질시대에 일어났던 여기서 지질시대라는 건 지구의 과거 얘기하는 거지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을 연구하는 과정에 지사학의 기본 원리라는 말을 지금 써놨습니다. 무슨 원리? 지사학의 기본 원리. 말은 되게 뭐가 있어 보이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별거라기보다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지사학의 원리 5가지가 학문적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자 거기 하나씩 볼게요. 지사학의 기본 원리 보기 전에 일단 지사학에 대한 소개가 써 있고요. 뭐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걸 지사학이라고 한다. 뭐 그냥 단어 해석한 거고
동일 과정의 원리는 그냥 어디 가면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봐. 지각 변동이나 지표의 변화와 같이 우리 앞에서 습곡이 있었다, 단층이 있었다, 전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습곡이 있으면 횡압력이 있었다. 그지? 전리가 있으면 압력 감소 또는 암석의 급격한 냉각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단층이 생긴 곳보다 습곡이 일어난 곳이 좀 더 땅속 깊은 곳이다. 해석하는 방법이 뭐 듣고 나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를 뭐라고 해놨냐면 동일 과정의 원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저 밑에 있는 2억 년 된, 3억 년 된, 5억 년 된 지층에도 습곡이 있으면 그때도 그랬겠다. 이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습곡이 만들어졌으면 5억 년 된 습곡이면 5억 년 전에 지금은 이 녀석이 지표에 드러나 있지만 5억 년 전에는 그나마 좀 땅속 깊은 곳이었고 횡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여기에 노출돼 있다. 그럼 옛날도 지금이랑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원리를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지?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지질학적 사건들이 과거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일어났다는 가정으로서 영국의 지질학자 허턴이 주장하였다. 굉장히 허턴 소리 한 거지. 자, 왜? 아,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말도 안 돼. 지금 쑥 얘기하고도 순간 이건 무리수다 싶었는데 두 명 웃었어. 자, 그런 전제를 깔고 지사학의 원리가 5개가 나옵니다. 자, 써놓고 이건 말로만 해도 되는 게 대부분이야. 뭐뭐의 법칙, 뭐뭐의 원리, 뒤쪽은 뺄게요. 지층 누중이라는 말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이제 뭐 나옵니까? 동물군 천이. 이거 순서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동물군 천이. 그 다음에 관입.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정합이겠지. 선생님이 여기다 설명하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내용이야. 자, 이거 뭘 것 같아? 지층이 쌓이면 수평으로 쌓인다. 수평이 아니면 지각 변동 받은 거다. 슬슬 짜증이 올라오죠? 아니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점점 짜증이 극에 달할 거야. 지층 누중의 법칙, 원리 뭐야? 뒤집히지 않았으면 밑에 게 오래된 거다. 대단한 법칙 나셨네 아주. 그지? 자, 그 다음 동물군 천이의 법칙 뭘 것 같아? 있어 보이지? 최근 지층이 더 진화가 된 화석이 나온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과거 지층일수록 좀 오래된, 최근 지층일수록 좀 더 진화가 된 애들의 화석이 나올 것이다. 그럼 생물의 진화 과정만 좀 꿰고 있으면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앞에서 했어요. 관입할 새끼가 나중이다. 관입 당한 애가 먼저다. 그지? 이거는 요거 두 개는 그나마 조금 있어 보이죠? 부정합의 법칙은 뭐일 것 같아? 부정합면이 있으면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시간 차이가 좀 크다. 끝. 이게 지층의 단면을 가지고 선후 관계를, 즉 상대 연대를 따지는 5가지 기본 원리예요. 근데 무슨 전제가 좀 있긴 하죠. 뭐 뒤집히지 않았다면 등등등.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뭐 내용을 읽어보고 혹시 어려운 단어 있으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한번 볼까요? 92쪽에 수평퇴적의 법칙 뭐라고 써있어요? 물속에서 지금 하이탑이 제일 좋은 게 이런 세세한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한 거 다른 책에서 엄청 빼먹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 잘 안 빼먹어. 물속에서 퇴적물이 퇴적될 때 요거 줄거세요. 쌤이 퇴적은 무조건 물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아주 지겹게 많이 얘기했었죠? 그죠? 중요한 건데 다른 책에서 많이 놓치는 거라서 지금 계속 언급을 합니다. 자, 아무튼 물속에서 퇴적,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 뭐 사람 이름 중요한 거 아니? 나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오, 수태노 누군지 몰라. 자, 따라서 어느 지층이 만약에 기울어져 있다면 지각 변동 받은 거다. 자, 그 밑에 지층 누중, 물이나 바람 등으로 운반된 퇴적물이 쌓일 때 새로운 퇴적물은 이전에 쌓였던 퇴적물 위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여러 지층을 이룬다. 따라서 그 뒷내용이 다죠. 역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에 놓인 지층이 위에 놓인 지층보다 먼저 퇴적된 거다. 그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각 변동을 받아 수직으로 됐거나 역전됐다 그러면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근데 이제 역전됐는지 여부는 뭘 가지고 알아요? 우리 앞에서 공부한 퇴적 구조 4가지. 그거 말고도 있어. 화석들.
아니 공룡보다 삼엽충이 오래됐는데 이 정도는 알지? 어디 들어봤지? 고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바다 생물의 화석 삼엽충, 중생대 공룡. 근데 분명히 공룡이 나중인데 밑에 층의 공룡, 위에가 삼엽충이 있어. 그럼 뒤집힌 거야. 자, 그런 걸 이용해서 구분한다. 다음 페이지. 동물군 천이의 법칙. 일반적으로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지층에 포함된 동물 화석은 더욱 복잡하고 진화된 형태로 변하는데 이게 다야. 근데 동물만 그러겠어? 식물도 그래요. 그래서 동물군 천이의 법칙. 천천히 변해간다. 천천히 서서히 변해간다. 동물군, 식물군 합쳐서 생물군 천이의 법칙이라고도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상식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 한번 슬쩍 언급해볼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척추동물 중에 가장 진화 단계가 낮은 척추동물이 뭐예요? 달팽이. 물론 본인이라고 달팽이가 척추가 있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최근에 만들어진 생물이라고 해서 꼭 저렇게 진화되고 고등생물일 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고등생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가끔씩 보면 저기 독성 탈출에 나오는 시저가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응? 알겠지? 자, 그런 예를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듯이 척추동물 중에 가장 진화 단계가 낮은 게 뭐야?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봐? 응? 허허. 생각보다 수준이 참. 척추동물이요? 척추동물 중에 제일 진화 단계가 낮은 거. 참고로 우리는 포유류라고 부르지. 척추동물 중에 진화 단계가 높은 편이에요. 원래도 척추 있나? 그 무슨 유로 해보자고. 척추동물 중에 가장 첫 단계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생물을 우리는 어류라고 부릅니다. 어류 척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제일 굵은 가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니네 머릿속에 생각해. 척추는 뼈야. 등뼈. 오케이. 그래. 척추 속에 뭐 있냐? 신경계 들어있지. 척수. 근데 물고기 그 등뼈 굵은 가시 이렇게 뽀개면 속에 뭐 이렇게 이거 나오는 거 알아? 그래요? 또 나오긴 나와. 갈치구이 먹어도 이렇게 뽀개보면 속에 좀 뭐가 있긴 있어. 응? 우리만큼 복잡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뭐 보면 대충 나오잖아. 그렇게 복잡한 애들이 아니잖아, 그지? 하여튼 어류. 거기서 진화된 게 뭐야? 원래 벌레 왜 이렇게 좋아해? 저는 뭐 달팽이 좋아하질 않나. 도마뱀 같은. 도마뱀 같은까지인데 이해를 하겠는데 포유류? 그 뒤에 약간. 이것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약간 이게 무슨 느낌? 생명체 있는. 지금 니네 정도 되면 이거 구분해야 돼. 어류. 이게 대충 하고 넘어가려는데 대충 하면 안 되겠네, 분위기가. 응? 어류. 거기서 진화되면 양서류. 거기서 진화되면 파충류. 진화를 전제로 깔았을 때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란 말이야. 이거 안 쓰고 하려 했더니 써야겠네. 자, 봐봐. 대충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하나씩 대봐. 붕어. 하나씩 대보라고. 개구리. 얘는 도마뱀, 악어 해볼게. 악어. 조류. 이들 좋아하는 독수리. 닭. 이들 좋아하는 독수리. 이거는 뭐야? 너. 응? 너. 응? 니네들. 여기서 끊어볼게요. 어류에서 어류와 나머지 이쪽이 좀 더 진화가 됐다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로 끊으면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어류 중에도 다리 있는 애들 있지 않냐? 망둥어 막 이런. 어떤 차이일까요 이거? 아가미. 오케이. 아가미 호흡과 폐 호흡을 합니다. 물론 일부의 양서류는 폐 호흡과 피부 호흡을 같이 하지만. 자, 그럼 여기서 끊으면 호흡 방식의 차이예요. 여기서 끊으면 체외 수정, 체내 수정. 짝짓기를 합니다. 여기는 안 합니다. 알지? 여기서 끊으면 변온동물, 정온동물. 외부 환경에 따라 체온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지? 여기서 끊으면 알 낳는다, 새끼 낳는다. 그지? 새끼.
그래 안 그래? 이게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이야. 주로 이쪽으로 갈수록 진화가 됐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여기 보면 좀 더 복잡하게 진화한다고 돼 있지. 근데 딱 생각을 해봐. 내가 보기에는 붕어보다 저기 있는 모 학생이 좀 더 다 진화가 덜 된 것 같거든. 응? 하지만 심장 구조를 봐봐. 심장 구조. 어류는 심장 구조가 1심방 1심실이에요. 다른 거 내가 잘 몰라서 그냥 심장 구조 얘기한 거야. 근데 분명히 진화가 더 된 걸로 보이는 저 학생도 응? 2심방 2심실이거든. 그래 안 그래? 심실은 피가 나가는 곳, 심방은 들어오는 곳. 그지? 심장 구조만 봐도 점점 복잡해진단 말이야. 1심방 1심실, 2심방 1심실, 2심방 불안전 2심실. 여기는 2심방 2심실이라고. 그지? 응? 이렇게 진화가 복잡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식물도 해조류 같은 식물이 있어. 이게 나중에 이끼류가 됩니다. 이끼류.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양치식물로 바뀌고요. 진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 겉시식물, 속시식물 등장한 거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해조류, 광합성 하는데 형태가 없습니다. 그죠? 물 위에 둥둥 떠 있잖아. 푸르딩딩한 애들이. 그지? 그러다가 얘들은 뭐야? 뿌리가 생겨서 어디에 고정된 상태로 자라납니다. 그죠? 양치식물 드디어 뿌리줄기 잎이 생겨요. 하지만 여기까지 공통점이 뭐냐? 포자로 번식하고 여기는 씨, 종자로 번식합니다. 그죠? 이 암수 구분 없습니다. 여기. 겉씨, 속씨는 씨, 종자가 있고 씨방이 없다, 씨방이 있다. 그지?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내 말은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저 밑에서 나온 애하고 위에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중에 생긴 층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얘들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 뭐 지금은 해조류가 없니? 지금은 이끼가 없니? 지금은 고사리가 없니? 지금은 뭐 솔방울이 없어? 지금은 뭐 담보 소나무가 없어? 뭐 속시식물이 사과나무, 배나무가 없어? 다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잘 안 쓰고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도 주로 식물계 쪽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써도 되지만 그래서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 정도는 알아야겠지. 그지? 관입의 법칙 갑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고온의 마그마가 주변의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따라 관입하여 생성된 화성암은 관입당한 주변의 지층보다 나중에 생긴 거다. 관입한 애들은 나중이다라는 게 관입의 법칙이라고요. 자, 지금 왼쪽 오른쪽의 그림 비슷하죠? 차이점이 뭐예요? 왼쪽은 마그마가 관입한 거야. 즉 위에 무슨 층이 약간 갈색 층이 약간 있잖아. 노란 층이 있잖아. 그지? 밑에 뭐랄까 벽돌무늬 층도 있고 위에 노란 층도 있는데 관입을 T자 모양으로 한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층도 열에 의해 변성받았고 밑에 있는 이 대리석 모양 층, 벽돌 모양 층도 받은 거라고 영향을.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오른쪽 건 어때요? 둘의 차이점이야. 밑에 벽돌 모양 층이 있었고 마그마의 분출이 있었어. 그 위에 그 약간 노란색 층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위에 층이 쌓인 거라고요. 알아듣겠니? 그럼 여기서 질문 갑니다. 배웠던 거 복습이야. 두 개 중에 부정합 있어요?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여기 오른쪽. 오른쪽 게 부정합입니다. 그죠? 즉 거기 부정한 면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랬는데도 못 찾으면 심각한 거지. 이 부정합은 우리가 공부한 세 개의 부정합 중에 뭐죠? 그러게요. 좀 크게. 이 무지몽매한 중생들을 위해서. 부정합 세 종류 중에서 틀려도 돼. 틀려봤자 뭐 내가 뭐 죽이겠어? 그러진 않지. 해치지 않아. 무슨 정합? 해치지 않아. 뭔 소리야? 난정합이라고 한다고. 이거 난정합이라고요. 알았습니까? 자, 난정합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제 밑에 부정합의 법칙 아까 그 그림 또 나왔네. 그지? 아까 뭐 아까 스코틀랜드에 어쩌고 저쩌고. 아까 스코틀랜드라고 써놓고 여기 또 영국이라고 써놨습니다. 뭐 그게 그 얘기지만 매우 긴 퇴적 시간의 단절이 나타나는 상하 두 지층의 관계. 그 밑에 줄거 따라서 뒤에 임지섭 정찰. 영혼이 털린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냐?
부정화면을 경계로 위아래 두 지층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걸로 끝. 근데 끝날 것 같았는데 밑으로 두 줄 내려가면 끝에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라고 써있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융기 침식 침강 과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질 나름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좀 나름 역동적인 좀 격렬한 지각 변동이 있으면 그 위에 살던 생물들의 생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은 왠지 생물도 멸종한 애가 좀 있고 새로 생긴 애가 있지 않을까?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뒤에 이제 나올 내용이지만 지질 시대를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앞에는 선캄브리아 시대 이거 구분할 때 기준으로 잡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거대한 부정합을 가지고 많이 자른다고. 자, 그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94페이지. 그래서 지질연대를 측정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연대와 절대연대로 끊어서 얘기를 합니다. 상대연대 뭐이니? 지층의 선후관계와 생성 시기를 파악하면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대요. 머릿속에서 상대적인 순서를 비교하는 방법과 절대적인 연령, 지층의 연령을 직접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아까 5가지 원리가 있었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 보통 지층의 대비를 통해서 지층의 대비를 통해서 선후관계를 따진다. 이걸 우리는 상대 연령을 측정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상대 연령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한다고 돼 있죠? 아까 그 5가지 원리. 근데 내가 했잖아 이거 뭐 당연한 얘기라고, 그지? 보고 나면 당연한 얘기라서 인분 정차려. 왜 이렇게 힘들어해? 힘든 건 알겠지만 지금 앞에 있는 동에 살아났네. 아까 약간 맛이 살짝 가려고 하더니만 살아났고. 오늘 이상하네 이 인간들. 오늘 왜 이렇게 멀쩡해? 혹시 뭐 몬스터 이런 거 먹었어? 맞아요. 오늘 왜 이렇게 멀쩡하지? 저도 오면 멀쩡하고. 넌 늘 멀쩡했는데 헛소리를 좀 많이 해서 그렇지. 예전에 뭐 몬스터 얘기 나와서 하나 얘기해드리면 핫식스가 처음 나왔을 때 10몇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내가 그걸 한번 먹었다가 진짜 희한한 경험을 했어.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잘 안 마시는데 뭐 그냥 커피도 떼고 마는 건데 그때 지금도 내가 기억나. 왠지 그걸 먹으면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 먹었었는데 어느 날 수업을 하러 갔는데 그때 방학특강이라서 오전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전날 밤을 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몽사몽 느낌에 이러다간 수업을 완전 망하겠다. 이러면 애들한테 욕먹을 분위기인데 싶어가서 어떡하지 하다가 편의점에 쓱 들어갔는데 2+1을 파네. 핫식스를. 그래가지고 쌤이 진짜 그냥 그 자리에서 2개를 먹었어. 내가 지금도 내가 어디 가서 하는 얘기야. 내가 여태까지 학원 선생 했을 때 최고의 수업을 그날 했어. 내가 느낌에 최고의 수업을 그날 했다니까. 정신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우와 이건 희한한 건데 근데 그게 끝이었어. 내성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더라고. 진짜 그날 느낌은 최고였어. 내 인생 최고의 수업이었어 그게. 막 혼자 신나가지고 막 어제 밤샌 사람이 아니야 이건. 지금 약간 네가 그 느낌이야. 너무 멀쩡해. 자, 아무튼 뭐 너무 과용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지 뭐. 졸지 마시라고요. 주말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데. 자, 아무튼 이 5가지 말도 안 되는 원리를 가지고 뭐 적용해보냐? 필요 없어. 여기 그림 봐.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2개. 이거 되게 단순한 그림인데 잘 봐. 뭐 5가지 원리를 정해서 여기는 무슨 원리, 여기는 무슨 원리 이런 말 안 할 거야. 아주 당연한 얘기. 일단 화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뭐 동물군 천이의 법칙 또는 동물군 천이의 원리를 쓸 일은 없지. 그지?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말하는 게 이상하면 이상하다 얘기해봐. A가 쌓였어, B가 쌓였어, C가 쌓이고 D가 쌓이고 E가 쌓인 다음에 뭐 습곡 같은 걸 받았는지 지층이 기울어 있네. 그지? 그리고 나서 암맥 F가 관입을 했어. 맞지? 여기까지 해석하는데 아무 무리 없지? 근데 그 위쪽이 깎인 거 보니까 깎여서
경사부정합 또는 난정합 같은 부정합이 생겼어. 그럼 그 얘기는 용기 침식 침강을 했단 얘기죠. 그리고 나서 침강한 뒤에 G가 쌓이고 H가 쌓이고 I가 쌓였어. 그지? 물속에서 쌓였어. 물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어느 지역이란 말이야. 물 밖에 드러나 있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A, B, C, D, E 순서 쌓이는 과정에 뭐 굳이 지층 누중의 법칙이 적용되었다. 응? 그리고 수평태적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기울었으니까 지각변동 받았다.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D 다음에 E가 있고 F가 관입했고 부정합이 있었고 그리고 G, H, I가 쌓였다.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지? 근데 여기에 지금 적용된 원리가 지층 누중, 수평태적, 관입, 부정합 벌써 4개나 나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네. 이거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층의 대비인데 잠시 국어 공부를 좀 하면 대비라는 말은 줄임말이야. 대조와 비교의 줄임말. 앞글자니까 대비가 되네. 국어 시간에 배워서 알죠? 대조와 비교의 뭐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지층의 대비에는 5가지 원리가 당연히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어떤 방법이 2가지가 있느냐. 암상에 의한 대비라는 게 있고 암상에 의한 대비, 그 다음에 화석에 의한 대비라는 게 있어요. 밑에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같은 화석이 나오면 같은 시대 지층이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지? 같은 화석이 나오면 같은 시대의 지층이다. 참고로 이 화석에 의한 대비는 있잖아. 2개의 지층을 주는 거야. 또는 3개의 지층을 주는 거야. 뭐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어. 그래서 뭐 A층, B층, C층, D층 지층을 막 복잡하게 하는 거를 마치 딱 샘플처럼 빼놓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질 단면도 또는 지질 주상도라고 하거든. 단면도라는 건 말 그대로 단면을 그려놨으니까 단면도고 그걸 기둥 모양으로 딱 빼놓은 거를 기둥 모양 아까 주상절리 있었지. 그것처럼 지질을 기둥 모양으로 그려놓은 그림이다. 그래서 지질 주상도라고도 해. 그 지질 주상도를 가지고 봤을 때 그 속에 화석이 박혀 있으면 A라는 지질 주상도와 B라는 지질 주상도와 C라는 지질 주상도 속에 요층에 삼엽충의 화석이 나왔다. 삼엽충의 화석이 나왔다. 삼엽충의 화석이 나왔다. 그럼 같은 시대. 이게 화석에 의한 대비야.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얘보다 오래된 층, 얘보다 나중에 생긴 층. 얘보다 나중, 얘보다 오래. 이런 식으로. 물론 동일한 층이 비슷해 보이는 층이 여러 개 나올 경우에 또 복잡하게 따져봐야 될 일은 생기겠지. 이걸 화석에 의한 대비라고 하고요. 암상에 의한 대비는 이렇게 또 층이 한 2개, 3개 이렇게 있으면 이 속에 들어있는 퇴적층들을 퇴적층의 패턴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패턴 가지고. 근데 패턴 가지고 구분하면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지각변동 때문에 특정한 층만 빠진 층이 있어. 이 3개의 매트리스 중에서 지질주상도 중에서 얘 유일하게 여기만 예를 들어 X층이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되게 민주적이야. 다수결이야. 2개는 있는데 얘가 없으면 이 새끼 이상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게 어떤 녀석을 기준으로 잡는 거지. 키로 잡아놓는 베드, 키베드, 열쇠층이라고 하는 층을 찾아요. 무슨 층? 열쇠층 또는 한자로 건층이라고도 하는데 자 보세요. 암상에 의한 대비와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다라고 써있지. 그 밑에 암상에 의한 대비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패턴 보고 하는 거야. 패턴. 지층을 이루는 암석의 성분, 조직, 색깔, 퇴적구조. 그 속에 연은이 있다, 건열이 있다, 사층리가 있다, 점입층리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특히 그 줄 뒤에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때 여기 줄 보세요. 응회암층이나 석회암층이나 석탄층 같이 특징이 뚜렷하고 참고로 이거 우리나라 기준이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서 생성된 지층을 이용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 열쇠층, 건층이라고도 한다고. 키베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상에 의한 대비는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멀리 떨어진 지층을 비교할 때는 대조할 때는 못 써먹어. 예를 들어서 이 세 개를 했는데 한 개는 서울시청 앞에 땅을 팠고 하나 두 번째 건 부산시청 앞이고 하나는 이거는 저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청 앞을 팠어. 어쩌라고 이렇게 돼야 돼. 어떡하라는 얘기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화석에 의한 대비는 이게 서울시청, 부산시청,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래도 이 세 개의 층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쌓인 층이라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지. 그러니까 화석에 의한 대비는 멀리 있는 지층을 대비할 때도 쓰는데 얘는 가까운 애들.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대치역 1번 출구, 대치역 2번 출구, 이거는 저기 하겨울역 뭐 이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해. 뭐 사실은 좀 하겨울역 좀 갑자기 뜬금없긴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지역 대비할 때 쓴다고. 자 그럼 그림 봐봐. 그림 그냥 단순하게 뭐냐면 거기 그림 속에 이암, 응회암, 여감, 사암, 세일, 석회암까지 여러 층이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뭐뭐뭐 응회암이라든지 석회암이라든지 석탄층 같은 경우는 건층, 열쇠층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 이암, 응회암, 여감, 사암, 세일, 석회암 중에서 응회암 또는 석회암 이 정도가 거기 책에 써 있는 대로만 치면 열쇠층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지? 거기 그림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놨냐면 응회암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왜 응회암을 기준으로 했느냐? 세 번째 지질주상도에 석회암이 없어. 그러니까 이 네 개에 다 공통으로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응회암 하나를 열쇠층으로 박아놨어. 그럼 그 열쇠층을 찍어. 그럼 굳이 얘기하면 여기 5개 층이 나와 있는데 여기 중간쯤에 응회암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응회암층이 있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렸어. 제일 밑에 응회암층이 있고요. 여기쯤에 응회암층이 있어가지고 그림 쪽에 이렇게 연결해놨어. 그지? 이렇게 나오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얘가 기준이 돼서 얘보다 밑에 있으면 올드한 층이고 얘보다 위에 있으면 새로운 층이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웬만하면 다 맞아떨어져. 어쩌다 한두 개 층 정도 빠져있지.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본다고. 지금 니네가 이거 대답할 수 있는 거야. 1번 층, 2번 층, 3번 층, 4번 층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을 담고 있는 애가 어디야? 아니 가나다라고 써있네. 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을 갖고 있는 게 어디예요? 나가 되겠지. 왜? 이 응회암보다 밑에 있는 게 오래됐다 그랬는데 제일 밑으로 멀리 있는 층을 갖고 있는 게 거기잖아. 오케이, 정답이야. 그럼 가장 최신 지층을 담고 있는 건 어디라고 보면 돼요? 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게 다야. 이게 암상에 의한 대비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나 지역에 있는 여감이 요 주변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이고 다에 있는 셰일층이 가장 최신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잘 보면 응회암층 바로 위에 층 봐봐. 응회암층 바로 위에 층 보면 가에서 4암 나왔지. 나에서도 4암 나왔지. 다에서도 4암 나왔지. 근데 라에서는 응회암층 바로 위에 4암이 없고 바로 2암이지. 그럼 이걸 보고 우리 뭐 할 수 있다? 라에서는 응회암층하고 2암층 사이에 4암이 빠져나갔어. 없어. 이유는 이거야. 여기 봐. 행동으로. 부정합에 의해서 날아갔다는 뜻이에요. 융기, 침식, 침강, 퇴적. 그래서 거기 라에서 응회암과 이암층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좀 있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다에서도 맨 위에 셰일이 있고 라에서도 맨 위에 셰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같은 시기에 만들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건가요? 아니 만들어서 볼 수 있지. 왜냐면 라에서 지금 한 층이 빠진 게 눈에 보이니까. 네. 만약에 빠진 층을 채워넣어버리면 똑같은 패턴이잖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오, 오늘 왜 그래 진짜 몬스터의 위력이야. 어? 그 예. 자갈돌 2개가 생긴 건 뭐예요? 뭐라고요? 자갈돌 2개. 자갈돌 2개가 뭔 소리야? 그 C에 있는 거. C가 어디 있어요? 가나다란데? 네? 어디 하고 있어? 아, 진짜. 아직 거기 안 갔어. 오늘 혼자 앞서가고 그래. 오, 나 순간 내 눈에만 안 보이나.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완종류 그래가지고 조개류 같은 거래.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응? 그냥 조개 껍데기 벌려놓은 것 같아. 응? 자, 화석에 의한 대비는 뭐냐? 멀리 떨어진 지층에서 특정한 시기에만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 이런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화석? 하여튼 이런 화석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면 그 줄 뒤에 같은 시기 끝. 멀어도 되고 가까워도 되고. 참고로 우리 이제 뒤에 지질시대를 다음 시간에 하다 보면은 각 지질시대별 대표적인 생물들이 그림으로 나오고 사진으로도 나올 텐데 지금 거기 가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L자라고 써 있는 지층에 웬 그 저기 일본 여기 뭐 남학신 같은 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죠? 이거를 방추충이라 그래가지고 고생대 말에 번성했던 일종의 뭐 지렁이도 아니고 제법 사이즈가 뭐 해삼? 뭐 굳이 비슷한 약간 뭐 해삼처럼 생긴 그런 구조물이라고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 추, 충, 푸줄리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그림이고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뭐 여기서 그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무슨 몽골리안이야? 그게 보이겠어? 지금 저거리에서 지금 휴대폰으로 뭘 띄워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겠지 뭐. 그 다음에 C에다가는 완족류라고 쓰시고요. 약간 원시 조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괜히 쓸데없이 그 두 그림 가지고 그려놨는데 아무튼 같은 화석이 나오면 같은 시대라고 본다라는 게 화석에 의한 대비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이런 방법과 다시 얘기하지만 지층의 대비 그냥 풀어줘. 지층의 대비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지사학의 법칙 여기에 이제 암상에 의한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 등등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상대 연령을 측정한다. 상대 연령을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가 뭐냐?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야. 절대 연령은 뭐냐면 여기 돌덩어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돌이 몇 억 년이나 됐냐, 몇 천만 년이나 됐냐 그거를 알아보는 과정을 절대 연령을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되게 단순해. 우리 암석은 뭘로 되어 있다 그랬냐면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다 그랬고 광물은 원소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암석이 모여서 나중에 뭐 지층이 되는데 지각이 되는데 이 지각을 구성하는 지층 등등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결국에는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을 구성하는 원소까지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이 원소 중에 좀 특이한 원소들이 있어요. 자연계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정한 원소로 변해가는 그런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방사능을 뿜어내는 그런 원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방사성 동위원소. 무슨 원소? 뭐 동위원소라는 말을 굳이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배웠을 수도 있지만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기존 대다수 존재하는 원소보다 질량이 다른 원소. 요새 뭐 그 일본 오염수 때문에 자꾸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얘기하면 얘 이름 뭐야? 수소. 원자번호 1번 양성자수 1개 질량수 1. 원자번호 1번 질량수 2. 얘 이름 뭐야? 이게 중수소. 원자번호 1 원자량 3 삼중수소. 지금 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핵 처리수 오염수 뭐 오염수 속에 이거의 양이 자연계 자연 상태보다 뭐 몇천 배 몇만 배 크다. 뭐 발암 물질이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건데 이런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가 1개 추가돼 있어서 중성자가 2개 추가돼 있어서 질량수가 다른. 이건 자연계의 흔한 애들도 아니고 불안정한 원소라서 시간 지나면 안정한 원소로 바뀌어요. 근데 얘네들뿐만 아니라 이런 동위원소는 다른 원소들에게도 많은데 거기 지금 95페이지 밑에 보면
우라늄 238이라든지 아니면 우라늄 235라든지 뭐 토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루비듐 또는 방사성 탄소 같이 여러 개의 원소들이 있는데, 자, 이 원소들 같은 경우 위에 써 있습니다. 동위원소 중에 자연적으로 분기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안정한 원소로 변해가는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그 다음 줄 보세요. 가로 2번의 두 번째 줄. 방사성 동위원소는 온도와 압력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뭐한대? 붕괴한다고 그래서 붕괴. 붕괴라는 게 뭐냐면 이 과정 얘기하는 거야. 불안정한 녀석이 안정한 원소로 변해가는 거. 이 불안정했던 방사성 동위원소를 우리는 모원소라고 부르고요. 어미 모자야. 변해버려서 만들어진 원소를 자원소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 한자는 알죠?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는 줄어들고 자원소는 늘어나는데, 줄어들고 늘어나는 비율이 일정하단 말이야. 뭐가 일정하다고? 비율이 일정하다고. 예를 들면 뭐 이거 다 외울 거 아니니까 우라늄 235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이 뭐로 바뀐대요? 납 207로 바뀐대. 근데 거기 뭐라고 쓰냐면 반감기라는 말이 나왔어. 반감기. 절대연령 할 때는 저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감기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니네 좋아하는 줄임말이야. 반감기.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 이게 반감기야. 뭐가? 모원소가 처음 양의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한다고. 그럼 처음에 들어있던 양을 100%로 하면 이 100%가 50%까지 변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거기 표현 나와 있지? 7억 년이라고. 그지? 그러면 여기 돌덩어리가 있는데 이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인 우라늄 235가 예를 들어 100g 들어있다고 쳐봐. 응? 여기 1kg짜리 돌덩어리가 있는데 우라늄 235가 100g 들어있어. 근데 이게 7억 년 지나면 우라늄이 50g만 남는 거야. 그럼 50g은 납 207로 바뀌었겠지? 저 써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235가 207로 바뀌면 질량이 얼마나 줄었어? 28이 줄었지? 줄어든 질량이 아마 아까 말한 방사능 에너지로 뿜어져 나갈 거라고. 대부분 열 에너지로 뿜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판의 이동 일으키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무튼 100에서 50 됐는데 7억 년 걸렸다고. 그럼 50에서 또 반이 줄면 25가 남겠지. 그렇게 가는데 또 7억 년 걸려. 그리고 또 25 중에 또 반 줄면 12.5만 남겠지. 그렇게 되는데 또 7억 년 걸려. 뭐 이거는 처음 양이 뭐 변수가 변수다 보니까 상수로 표현하면 처음에 100%였던 모원소의 양이 2분의 1이 됐어. 그러면 뭐야? 7억 년 지난 거야. 처음에 1이었던 모원소의 양 100%가 4분의 1만 남았어. 남은 게 4분의 1이야. 그러면 7억 년을 두 번 한 거니까 14억 년 된 거야. 만약에 모원소의 양이 즉 방사성 원소의 양이 처음 양의 8분의 1이 남아있어. 그럼 반으로 줄어드는 짓거리를 3번 한 거지. 그럼 이건 21억 년 된 거야.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이 절대연령을 계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요. 근데 이건 반감기가 워낙 기니까 이 정도면 별로 우리 지질시대 연구하는데 써먹기는 애매합니다. 주로 어떤 애들을 써먹냐? 반감기가 한 1억 년, 5천만 년 이런 애들을 많이 써먹어요. 뭐 그런 애들이 지금 뭐냐? 뭐 나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로 우라늄을 이용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라늄은 워낙 235도 있고 237도 있고 238도 있고 동위원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 반감기가 짧은 애들도 있단 말이야. 아무튼 그런 애들을 이용하면 저렇게 모원소의 양이 얼만큼 남아있냐 가지고 판단하기 쉽다고. 그런데 이건 최근에 나와 있는 트렌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저 절대연령 계산해가지고 지질시대를 파악하는 게 수능에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거든. 근데 거의 한 최근 3, 4년 전까지 거의 대부분 문제가 어땠냐면 지금 선생님 말한 대로 요거를 약간 튜닝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말을 모원소하고 자원소하고 중에서 모원소가 100, 자원소가 빵이었잖아 처음에. 그럼 반으로 줄면 모원소와 자원소가 비율이 1대1이 되는 거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이라는 얘기는 모원소의 양이 처음에 2분의 1 됐다는 뜻이야. 오케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면 4분의 1이 남아있다는 뜻이야. 이해가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모원소 분의 자원소라는 이상한 물리량을 만들어. 모원소의 양분의 자원소의 양 값이 분수로 3이다. 1대3이란 뜻이니까 4분의 1이란 뜻이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 그래놓고 제시된 반감기를 가지고 해봤더니 1억 5천만 년 됐다, 2억 년 됐다. 그러면 지질시대 언제다고 파악을 하는 거야.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최근 트렌드가 뭘 주어주냐면 모원소가 뭐라고 하기 안 해주고 자원소가 뭐라고 안 해주고 반감기를 그래프에서 찾으라 그래. 예를 들어 반감기를 찾았더니 반감기가 5천만 년이야. 근데 이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을 이따구로 주는 거야. 처음에 100이었던 게 80이 됐어. 그리고 80이 됐던 게 64가 됐어. 그럼 여태까지 100, 50, 25, 12.5에 익숙했던 애들이 이런 거 봐오면 뭐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 X, 여기 Y, Z, 여기 Z라고 해놓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나이 차이가 1억 년 차이 난다. 응? 그럼 이거 반감기 얼마나 될까? 정확히는 몰라.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알 수 있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보세요. 얘하고 1억 년 차이 난다? 180, 64. 좀 숫자들의 패턴이 보이지 않아? 100 곱하기 0.8 하면 80됩니다. 80에 0.8 곱하면 6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 비율과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 비율이 똑같아. 그지? 근데 반감기의 원리가 그거거든. 100에서 50도 반 준 거고 50에서 25도 반 준 거잖아. 그럼 여기서 80% 주는데 1억 년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1억 년 걸린단 말이지. 이해가요? 그러면 반감기라는 건 50%까지 될 때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참고로 여기다가 0.8 곱해도 50이 안 됩니다. 51점 몇인가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가도 1억 년, 1억 년, 1억 년. 그러면 51점 몇 나오거든. 3억 년이 지나도 아직 50% 밑으로 안 떨어졌지. 그럼 반감기는 3억 년 이상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한. 이거 나오면 고3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그 문제 다 떨어집니다. 이게 실제로 최근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었는데 사설 모의고사 나왔는데 애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감기가 몇 억 년이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구체적으로 몇 억 년을 안 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슷한 원리를 적용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공식 하나 써 있는데 n은 n0 곱하기 2분의 1 t분의 스몰 t. 스몰 t가 구체적인 이 암석의 나이, 라지 t가 이 원소의 반감기인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횟수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요 절대 연령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이걸 적용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지질시대 판단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